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2일 오후 2시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이 무장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기총소사를 해 가지고 집단 살해, 양민 살해를 했다는 문재인 정권 시절의 국방부 조사 보고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에는 이 문제가 법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국방부에서 특조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사한 특조위 보고서의 결론은 무장한 헬기가 무장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기총소사를 해가지고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손 조종사 한 사람도 이름되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는 또는 부상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확인하지 못한 이상한 보고서였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비오 신부를 비방했다고 해가지고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광주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방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아주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건 회고록 중, 전두환 회고록입니다. 중 쟁점 부분에서는 이 경우에 피해자는 조비오 신부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헬기에 의한 사격에 중점이 있고 피고인 전두환입니다. 피고인도 헬기에 의한 사격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고록의 전체 취지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므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헬기 기총소사가 아닌 헬기 사격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상하는 헬기 기총소사가 아니라 헬기가 사격을 한 사실만 확인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판사가 그렇게 이 쟁점을 아주 축소시켰습니다. 앞서 있었던 국방부 특조위의 집단 학살을 이야기한 헬기 사격은 이 재판에서는 쟁점으로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회고록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뭐라고 썼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이 됐느냐 이렇게 썼어요. 전두환 회고록입니다. 천주교의 조신부도 명백히 광주 불로천변을 향해 헬기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를 내며 기총소사하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조 신부님은 1990년 2월 23일 방영된 MBC의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서 인터뷰를 통해 1m 정도의 불꽃을 내뿜으면서 드르륵 3번이나 지축을 뒤흔드는 기총소사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축이 흔들리는 정도의 사격 소리가 나려면은 500md의 기관총 소리보다는 코브라의 발칸포여야 하는데 당시에는 코브라가 광주에 없었으며 한 명의 부상자도 직접 증언이 없었고 헬리콥터의 기총소사에 의한 총격으로 부상한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헬리콥터가 장착한 화기의 성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임이 방모모 항공단장의 진술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조신부는 자신의 허위 주장을 번복하지 아니하였다. 조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썼는데
하여튼 법원의 쟁점은 지금 이 재판에서 우리가 따져볼 이야기는 기총소사로 사람이 죽었느냐 하는 건 아니고 헬기가 사격을 했느냐 없느냐, 사격을 했느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겠다, 이렇게 아주 쟁점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소 대상이 된 전두환 회고록에는 통상적으로 사람을 향한 사격으로 해석이 되는 기총소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법원이 이를 단순히 헬기 사격으로 축소하면은 검찰은 총 맞은 사람들을 찾아낼 의무를 피하게 됩니다. 유죄 인정이 아주 쉽게 되는 거죠.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엄청난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반론에 대하여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위협 사격을 배제한 채 시민들을 향해 조준 사격하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배척을 합니다. 기총소사에서 죽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주장을 한 조모 신부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잘못되고 비판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조 신부가 주장한 것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만 했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따지겠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쟁점을 이동했다 이야기입니다. 1995년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도 대부분의 근거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실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전제에 터잡은 것이므로 위협 사격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었다라면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95년 국방부 검찰 합동조사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기총소사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면은 그걸 존중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전두환 측이 이야기하니까, 그때 조사한 거는 기총소사였다, 사람을 죽이는 기총소사를 조사한 거지, 그냥 사격이 있었다 없었다 그거는 조사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총소사 아닙니까? 기총소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지, 그냥 강을 상대로 돌을 상대로 기총소사 합니까? 근데 쟁점을 기총소사가 아니라 그냥 헬기 사격으로 아주 단순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좀 허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따지겠다, 그걸로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는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은 계엄군이 광주 사람들을 헬기 기총소사로 죽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선고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국방부 특조위 보고서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특조위 보고서는 양민 학살을 했다 했으니까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기총소사로. 그런데 재판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웃는 것은 하도 이상해서 이창에서 기도 안 차서 웃는 그런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1심 유죄에 대해서 항소 이유를 쓰면서 아주 격한 말을 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이것이 판사가 쓴 판결문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고 했습니다. 편파적이고 자의적 판단을 자유심정주의로 포장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목격자의 거짓과 착오를 철벽 방어했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정주교 변호사는 원심 판결이 목격자 진술만으로 헬기 사격이 증명되었다고 판단을 했다면서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하여 적용한 이상한 억지들을 예시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헬기 기총소사에 의한 양민 학살은 없었고 헬기 사격 자체도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헬기 사격 자체도 없었다. 그런데 법원은 헬기 사격 자체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주교 변호사 측이, 그러니까 전두환 측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을 비판합니다. 1심 판결문을.
전두환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 판단은 어떠했느냐 하면 오히려 두 사람이 말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같은 사안에서 두 사람이 말이 다르면은 그건 좀 믿기 어렵다고 해야 되는데 1심 재판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말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다. 두 사람의 말이 맞으면은 그건 뭐 틀림이 없고 틀리더라도 오히려 틀리니까 더 믿을 수 있다. 전두환 측의 또 반론입니다. 목격자가 매번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문제에 대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주교 변호사 측의 또 지적입니다. 목격자는 502 항공대 헬기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헬기는 사격이 불가능한 가스 살포기를 실었을 뿐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본 헬기가 502 항공대 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검찰을 봐줍니다. 또 전두환 측 변호인의 문제적입니다. 목격자는 헬기의 왼편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편을 볼 수 없었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반대편이라고 하여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전두환 측 변호인이 또 지적합니다. 10만 명의 시위대가 모여있던 광주 시내 상공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그것을 본 사람이 불과 8명 뿐인가?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모든 목격자를 전부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10만 명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10만 명을. 10만 명을 상대로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8명밖에 안 나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광주 분들이 헬기 사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8명밖에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10만 명을 다 조사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전두환 측 변호인의 조롱입니다. 전두환 측 변호인이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군인들이 전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대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군인들이 부인한다고 하여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니 손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적시를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니 이러면은 살인사건에서 살인한 사람을 한 사람도 검사가 특정하지도 않고 잡지도 않았는데 살인은 있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두환 측의 반론. 사람들이 밀집한 광주 시내 여러 곳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면서 왜 피해자가 한 사람도 없는가? 1심 재판부의 판단. 위협 사격을 배제한 채 초준 사격만을 전제로 한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야기는 기총소사로 사람을 죽였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우리 따지지 않겠다.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따지고 있으니까 뭐 사람이 다쳤는지 뭐 죽었는지 그거는 관심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측 광주 시내 여러 곳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면서 왜 헬기 사격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가? 1심 재판의 판단은 현장이 원상태로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헬기 사격을 하면은 사람이 맞으면 죽고 한 명, 두 명 죽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죽고 건물이 맞으면은 건물이 그냥 날아갈 정도인 이 위력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원상태가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광주 사람들이 그런 흔적과 그렇게 부상한 사람, 죽은 사람을 세월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다 덮어둘 사람들입니까? 재판부는 목격자가 헬기 사격을 봤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부인한다고 하여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는데 전두환 측 변호인은 그 반대 경우에도 그 논리가 그대로 성립할 수 있다고 반박을 합니다. 즉 원심 판시 논리에 의할 경우 목격자가 있었다고 진술하더라도
군인들이 사격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명제도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 논리와 법리가 논리로서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주교 변호사는 판사가 군인들의 진술을 쓰레기 분리 재처리하듯이 해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다고 붕괴를 했습니다. 아주 격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을 쓰레기 분리 재처리에 비교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판사는 군인들 진술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내용임에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만 있으면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재활용했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했다는 겁니다. 왜 쓰레기냐? 그 증거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는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 중에도 요거만 딱 떼가면은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딱 떼갔다는 겁니다. 정주교 변호사는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 정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 황영시 장군으로부터 무장 헬기를 동원하여 시위를 강경 진압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자신은 그 지시를 거부하고 대화를 통해 수습하였다고 한 진술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진술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김기석의 진술 중에서 무장 헬기를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실 부분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이 김기석의 진술과 공소사실이 부분적으로 부합한다고 한 판단은 마치 발가락이 닮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가락이 닮았으니까 그 아기가 누구누구의 아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리한 부분만 딱 떼갔다는 겁니다. 전두환 측 항소 이유서는 한 사람의 진술은 전체적 맥락에서 진술의 취지를 발견해야 마땅한데 이를 무시한 채 진술에 사용한 일부 용어가 유사하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다. 헬기 조종사들이 500MD 헬기의 무장 사실을 자인한 진술이 헬기 기총소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무장한 사실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장해가지고 날아가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장한 사실만 부각시켜가지고 따라서 헬기 사격이 있었을 것이다는 아주 난폭한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헬기 조종사들의 진술은 무장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기총소사는 강경하게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총소사에 대한 적극적 항변을 기총소사를 입증하는 것으로 조작했다는 뜻입니다. 1심 재판부가 쓰레기 재처리하듯이 선별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헬기 조종사들의 진술은 그 취지가 사격 부인이었습니다. 전두환 측은 비겁하게도 권세에 눌려 거짓을 추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로 인하여 원심은 그 지방의 민심에 영합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개인적 화를 면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나라는 역사 왜곡이라는 큰 화를 입게 되었다고 개탄했습니다. 이 문장은 역사에 남을 문장입니다. 비겁하게도 권세에 눌려 거짓을 추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로 인하여 원심은 그 지방의 민심에 영합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개인적 화를 면하게 되었지만은 그로 인하여 나라는 역사 왜곡이라는 큰 화를 입게 되었다. 광주 사람들의 맞춰주는 판결을 했다가 결국 나라를 해치게 되었다는 요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또 이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